안녕하세요. 세컨 레이어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는 토카막 네트워크의 개발사 온더의 대표 철학자 정순영입니다. 오늘 레이어 2 어그리게이터로서의 토카막 네트워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요. 부제를 보시면 NFT에서 디파이까지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 그 레이어 2 솔루션은 인프라잖아요. NFT는 상품이고요. 디파이는 금융인데 도대체 이 세 개 주제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 내용상에서는 이런 세 개의 인프라와 NFT와 디파이와 같은 주제들이 어떻게 단 하나의 그 로직 혹은 체계 내에서 정리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발표 후반부에는 조금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일단 레이어 2와 어그리게이션의 정의로부터 마지막에 이제 패스트 위드로월, 빠른 출금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기술적 용어를 바탕으로 한 이제 어그리게이티드 덱스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 2에 관련돼서 생소하거나 낯선 분도 계실 텐데 레이어 2의 정의는 굉장히 뭐 다양합니다만 저희 팀 혹은 저희는 이런 정의를 가장 좀 선호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어떤 특정한 체인, 특히나 이더리움 체인을 저희는 뭐 예를 많이 쓰는데 그쪽으로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체인에 올라가 있는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체인 밖에서 처리를 해서 그 원래 체인, 레이어 1 체인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단서인데요. 이 단서에 따라서 레이어 2냐 아니냐 혹은 사이드 체인이냐 하는 다양한 기술 부분들로 분화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탈중앙화 수준과 그 탈중앙화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시큐리티를 유지한 채로 체인 밖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레벨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요거에 관련돼서 뭐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레이어 2들이 융합됩니다. 융합되고 마치 하나처럼 동작해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트랜잭션들이 어떤 임의의 트랜잭션이라는 건 아무 트랜잭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유저들에게 정의된 다양한 형태의 트랜잭션들이 각 레이어 인프라마다 유기적으로 메시지를 상호 교환을 하면서 마치 다양한 레이어 2 체인이 하나의 블록체인처럼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게 되는 걸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서 정의한 이 두 개념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인데 이 시장은 레이어 2에 관련된 두 가지 가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단 하나의 거대한 레이어 2가 나와서 예를 들어 이더리움 체인에 붙은 큰 레이어 2 하나가 나와서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을 체인 밖에서 모두 다 처리를 해주고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거기 담기고 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경량화된 혹은 특정 기능에 특화된 조그만 레이어 2가 여러 개 등장을 해서 소수의 뎁 혹은 뭐 타겟화된 어떤 그런 그룹 형태의 뎁들을 처리해주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시장으로 진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희는 어썸션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유니폼 레이어 2 어썸션, 앞선 부분이죠. 뒷부분은 가벼운 경량화 체인이 여러 등장하는 라이트 웨이트 레이어 2 어썸션. 뭐 저희도 이제 어찌됐건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비즈니스도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가정을 가지고 저희는 실험을 해보는 거죠. 실험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그것이 먹히면 확장해 나가는. 저희는 두 가지 레이어 2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 예측 중에 다양한 형태의 경량화된 레이어 2 체인이 많이 생겨날 거다라는 가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더리움 예를 들어 레이어 2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단순히 기능적 혹은 성능적인 확장성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확장성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확장을 하려면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레이어 2는 경량화된 형태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저희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뭐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경량화된 다양한 세컨 레이어 블록체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랜잭션들을 좀 독특한 형태의 트랜잭션을 크로스 레이어 트랜잭션 혹은 체인 간 트랜잭션 혹은 줄여서 CLT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레이어 1, 그러니까 이더리움 체인과 이더리움에 붙어 있는 세컨 레이어 체인 간의 트랜잭션 교환을 빠르게, 특히나 뭐 방향이 있는데 요거를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고 그 방향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fast withdrawal, 빠른 출금이라는 용어들이 이쪽 인더스트리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fast withdrawal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에 지금 가장 유명한 레이어 2 중에 하나인 옵티미스틱 롤업이 어떻게 출금하는지를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림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위쪽은 세컨 레이어 블록체인으로 보시면 되고 아래쪽은 뭐 이더리움 체인 혹은 베이스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컨 레이어의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하던 ABC라는 토큰을 가지고 있는 유저는 일련의 명령들을 혹은 일련의 요청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세컨 레이어에 있는 토큰들은 태워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인테그리티를 위해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메신저라든지 중간 역할들을 하는 중간 그 컴포넌트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각 컴포넌트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세컨 레이어에 있는 자산이 퍼스트 레이어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옵티미스틱 계열의 롤업들은 출금에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옵티미스틱한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트랜잭션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해당 기간 내에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그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는 접근 방식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L1에서 L2로 데이터를 자산을 옮기는 것은 인스턴트하게 이루어지는데 L2에 있는 자산을 L1으로 옮기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이제 프라우드 프루프 혹은 뭐 거짓 증명을 제출한다는 과정으로 설명이 되고요. 거짓 증명이 제출되기 전까지 유저들은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패스트 위드로럴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딜레이, 세컨 레이어에 있는 자산을 퍼스트 레이어로 올리는 작업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ERC20, 어떠한 토큰들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인 거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큰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어떤 그 유동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3자 파티들을 이용해서 유저들에게 먼저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해결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있고,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는 이제 어떤 리스크를 지게 되냐면 잘못된 출금 요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자산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대신에 유저들에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모든 아이디어의 기본이 되는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금 당장 못 빼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일단 받자라는 개념인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디벨롭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이 일주일 딜레이를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오라클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라클의 이제 역할은 뭐냐면 사실 레이어 2에 있는 자산이 이더리움 체인 혹은 베이스 체인 레이어 1 뭐 뭘로 부르든지 간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트랜잭션은 아까 검증에 일주일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컴퓨터잖아요. 프로그램이고 순식간에 검증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열어두고 그다음에 항상 참여를
확정적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간 버퍼링을 두기 위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이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그 물음표로 표시된 부분들도 확정이 안 된 상태 값들인데, 여기를 일단 체인 바깥에서 오라클 자체적으로 검증을 1차적으로 하고 어떤 행위를 하냐면 F 토큰이라는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랩핑된 ABC 토큰, 원래 오리지널 ABC 토큰을 랩핑한 형태고요. 그래서 랩된 토큰을 바탕으로 옥션 마켓에 이 FABC 토큰을 팔아서 올립니다. 조건은 뭐냐면 일종의 채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이 FABC 토큰을 들고 있으면 일주일 뒤에 ABC 토큰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걸 사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FABC 토큰을 오라클은 발행을 하고 그 FABC 토큰을 시장에 내놓으면 이제 누군가 그 FABC 토큰을 시장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구매하게 되면은 그 구매한 금액인 ABC 토큰을 출금을 요청한 사람에게 돌려주고요. 그럼 그 순간 일단 빠른 출금은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은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방금 옥션을 통해 ABC 토큰을 세컨 레이어에서 퍼스트 레이어로 뺐어요. 1차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유동성 제공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들고 있는 F 토큰이 진짜 ABC 토큰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원금이고, 그다음에 수수료 일부를 이제 빠른 출금 요청자에게, 패스트 위드로얼 요청자에게 이제 받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라클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에 관련된 검증을 먼저 미리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F 토큰이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일주일 지나서 모든 상태가 확정이 돼서 실제 ABC 토큰이 세컨 레이어로 내려오는 그 시점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오라클에게 이제 보상을 주어지는 시스템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토카막 네트워크의 스테이킹과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그 추가 발행되는 토큰이 시니어리티 파워를 오라클에게 밀려주겠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크립토노믹스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할 때 세운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플랫폼과 이 에코시스템에 가장 이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티는 누구고 그 행위는 무엇인가를 먼저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의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실 오라클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해당 상태값이 맞는지 아닌지 체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로직을 스테이킹으로 설계해서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오라클이 이미 사전에 예치되어 있는 스테이킹 토큰을 슬래싱해서 날려버려서 디스인센티브를 적절히 주는 형태로 크립토노믹스를 설계할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디스인센티브나 인센티브와 관련된 로직과 개선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이건 자료는 공유될 테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서 임의로 발행된, 오라클에 의해서 약간 임시적으로 일주일 동안 쓰이기 위해서 발행된 FABC 토큰이라는 이 채권이 ERC20이 아니라 ERC7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FT죠, 구조적으로. 왜 이게 NFT냐면 금액이 정해져 있고 내가 이 그 금액에 따른 조건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ERC20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고 ERC71, 즉 NFT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옥션 마켓도 사실은 우리가 NFT 시장에서 많이 보던 서비스들 있잖아요. 오픈시라든지 라리블이라든지 하는 NFC 마켓과 동일합니다. 구조적으로 동일해요. 구조적으로 동일하고 기술적으로 동일하고 개념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얼마나 효율적인 NFT 옥션 마켓을 구성하느냐가 세컨 레이어를 쓰는 사용자의 빠른 출금을 보장해 주냐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ERC20만 말씀을 드렸는데 ERC71에 관련돼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C711이라는 개념이 ERC711 혹은 NFT라는 개념이 되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ERC711 아이템은 고유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먼저 일주일을 빼서 빌려준다는 개념이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아이디어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일주일 뒤 어차피 받을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받고 소득 좀 챙겨주자,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제가 데이 카운터 스쿼드라는 NFT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아이템은 고유한 아이디 값을 갖고 있고 고유한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미지라는 속성,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매일매일 이 아이템의 속성은 매일매일 그 성능이 강해집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이템인데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주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에 살짝 부딪힐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헤쳐나갈까? 출근 위드롤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게 아이템이 약간은 토큰이었던 게 이제 NFT로 바뀌었을 뿐이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퍼스트 레이어로 이 아이템 자산들이 옮겨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일주일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어떻게 일주일을 먼저 주인에게 아이템을 줄 것인가를 관점을 조금 뒤집어서, 예를 들어 아이템은 예를 들어 게임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유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예를 들어 10 이상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혹은 그와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매우 유사한 아이템을 실을 먼저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상황인데, 이제 아까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였는데 지금은 아이템 혹은 NFT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동일한 구조지만 오라클이라는 개념이 나오지만, 오라클은 F스워드, FNFT를 발행을 해서 이 FNFT를 NFT 옥션 마켓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NFT 옥션 마켓을 보고 이 아이템 프로바이더는 어차피 이 F 스워드는 일주일 뒤에 진짜 스워드로 바뀌거든요. 진짜 검으로 바뀌는데, 진짜 아이템으로 바뀌는데, 그 사이를 그 기회를 보고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이거를 이제 사가게 되는 거죠. 인센티브와 디센티브 로직도 같습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이 아이템이 F something 아이템이 진짜 아이템으로 바뀌게 된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라클의 이제 예치 자산이 슬래싱 되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진짜 재밌는 건데, F스워드 또한 NFT입니다. ERC721이고, 그리고 패스트 위드로월, 이 빠른 출금을 요청한 아이템의 빠른 사용을 하고 싶은 사용자들은 사실은 이 사람은 칼을, 아이템이라는 그 게임에서 쓰는 칼을 일주일 먼저 쓰고 싶은 거잖아요. 기술적인 혹은 옵티미스틱 롤업, 이런 세컨 레이어의 어떤 제약과 한계들 때문에 내가 사용한 아이템을 일주일 동안 못 쓴다는 개념인데, 그럼 그 사람의 그 일주일의 그 허전함을 달래줄 것이 무엇인가, 이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발상의 전환이 되는 부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 빠른 출금 요청자는 동일한 성능을 내는 이퀴벌런트한 다른 아이템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현찰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만 톤에 해당되는 가치가 밸류가 있으면 10만 톤을 먼저 받고 그걸로 다른 아이템을 먼저 사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더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데미지 10을 주는 부츠가 될 수도 있고, 데미지 10 이상을 주는 글러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타겟한 성능 속성 값을 이제 제공해주는 동일한 형태의 다른 아이템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NFT에 한정돼서 이야기 드렸지만, 세컨 레이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태 변수의 이 로직은 동일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F something이라는 F NFT는 상태 변화의 그냥 매개로서의 사용될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너럴라이즈가 되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상대값들을 레이어 1과 레이어 2 간에 인스턴트하게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경제학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 욕망의 이중적 일치, 더블 코인시던스 오브 원치의 문제인데, 페어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옥션 마켓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와 디센티브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개념은
이제서야 이제 레이어 2 간 트랜잭션 어그리게이트과 관련된 측면들이 나오는데, 빠르게 일단 출금된 아이템은 그러니까 세컨 레이어로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중요한 거는 세컨 레이어에 있는 어떤 데이터나 상태 값이 레이어 1으로 올라오는 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1으로 올릴 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빠른 출금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서 빠르게 아이템을 수령을 하고, 이거를 곧바로 세컨 다른 레이어로 내려버리게 되면 마치 각각의 레이어 2가 단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이어 2 A가 있고 레이어 2 B라고 할 때 레이어 2 A와 B 간에 아비트럴리 트랜잭션이 교환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크로스 레이어 2 트랜잭션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유니스왑이 현재 옵티미즘 기반한 레이어 2에서 동작 중입니다. 그리고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이턴시가 어마어마하게 짧아요. 140ms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비트에서 트레이딩하는 속도와 옵티미즘의 유니스왑에서 트레이딩하는 속도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기술적 진보 중의 하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점은 뭐냐면, 저희는 경량화된 레이어 2가 많아질 거로 예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이어 2 B에는 스시가 있고 레이어 2 A에는 유니스왑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양쪽에 있는 유동성을 하나의 유동성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지금 100이더로 100톤을 바꾸고 싶은 트랜잭션을 스시에 날리고 싶은데, 지금 스시 수압에는 22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80톤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트랜잭션들을 다른 세컨 레이어에 있는 유동성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압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80%는 일단 세컨 레이어 2 B에서 일단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20%를 아까 얘기했던 크로스 레이어 트랜잭션들을 이용해서 유니스왑에 있는 유동성을 일부 가져와서 이 트랜잭션들을 마무리하고 처리하는 로직으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NFT와 관련된 옥션 마켓, 그다음에 좀 세컨 레이어와 관련된 수많은 처리 기술, 이런 여러 기술 스택들이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동작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뭐 언급을 못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토카막 네트워크에서 이제 런치패드 프로그램으로 톤스타터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런칭을 했고, 성과가 놀랍습니다. 한 500배 이상 도스 가격이 최근에 올랐고, 그거 외에도 지금 그 톤스타터에 합류하는 NFT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FT 마켓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곧 재밌는 아웃풋 결과 프로젝트들이 토카막에서 많이 생겨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뒤쪽에 Q&A 세션이 있으니까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특정 목적을 가진 가벼운 체인이라고 제가 얘기는 드렸지만, 사실은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볍다 그래서 다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자전거라 그래서 이제 뭐 산악 주행이 안 된다, 도로 주행이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에 맞춰서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옥션 마켓, 그것은 NFT 영역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생태계의 핵심은 디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동성을 확보한 강력한 어떤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를 레이어 2로 옮겨갈 것인가에 대해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미에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NFT와 관련된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곧 이제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L2 체인이라는 파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L2 체인의 블록을 만들어내는 블록 생성자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블록 생성자도 물론 뭐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라클이 잘못한 경우는 블록 생성자가 잘못 블록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의 원인이 된 사람이 문제 해결책으로 나서는 게 별로 올바른 그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블록 생성자가 오라클 역할도 실질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개념적으로는 분리해 놓고 인센티브 시스템도 애초에 다르게 설계를 함으로써 각 그 이해관계 파티가 유기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한 게 인센티브 구조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보상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 오라클이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체인 밖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체인 밖에서 하는 거를 체인 안에서 검증을 한다라는 개념은 사실상 좀 논리적 모순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근데 사후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거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사실 인센티브, 디센티브, 보상 시스템인 거고. 그래서 저희는 보상이라는 구조를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라클이 없으면 이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F 토큰을 발행할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법규를 지키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만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네. 혹은 법규를 지켰을 때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신탁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오라클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양한 형태로. 주로 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체인 안으로 전달해주는, 혹은 체인 밖과 체인 안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파티들을 오라클이라고 하고, 저희도 오프체인에서 데이터 블록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라클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썼습니다. 제가 발표 첫 서두에 가정을 이야기 드렸는데, 다른 레이어 2 프로젝트와 저희는 가정이 다릅니다. 그 프로젝트들은 하나의 완벽한 레이어 2가 등장해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마시로 옮겨갈 거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는 경량화된 작은 스펙도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 2가 여러 개 생길 거라고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다르고 구현 방식도 다르고 문제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한 큰 빅 레이어 2, 예를 들어 옵티미즘 팀이나 지금 아비트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레이어 2 형태로 만들게 되면 레이어 2에서 레이어 1으로 트랜잭션 옮겨갈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되게 많은 트랜잭션들,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미 만들어서 서로 상호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레이어를 바꿔 넘어가면서 이런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무역이 없을 거라고 가정해버리고 큰 도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무역로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저희는 작은 중규모, 소규모의 도시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관련된 브릿지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관련돼서 오히려 더 집중하고 연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세컨 레이어 블록체인과 좀 어떤 그런 차별점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가정이 맞을지 사실 그건 미래 예측에 관련된 분야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많은 가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설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방향으로 시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언제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이더리움 메인넷에 붙인 롤업을 저희 만들어낼 수 있게, 또 오늘 또 테스트넷이 여는 날이거든요.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건 그릇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플랫폼은. 물이 안 차여진 그릇을 만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톤스타터라는 런치패드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 체인의 막대한 유동성을 저희가 확보를 할 거예요. 톤스타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 그다음에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디파이적인 요소들을 결합해서,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그 유동성이 저희 세컨 레이어 체인을 열면서 그 막대한 유동성을 그쪽으로 마이그레이트 시키는 어떤 사업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릇 자체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봐야 유저들이 안 생겨요. 컨텐츠가 없는데 무슨 뭐 플랫폼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컨텐츠를 채우는 작업들을 오늘 소개는 못 드렸지만 톤스타터라는 프로젝트 런치패드를 통해 하고 있고,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거기서 런칭될 계획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